안녕하십니까? 책 읽어주는 사람 김희애입니다. 60세의 마인드셋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인생관이나 좌우명이 있다. 젊은 시절에는 마음에 품은 생각이나 기준 덕분에 나태해진 태도를 바로잡기도 하고 갈림길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줄곧 품고 살아왔던 생각과 기준을 바꿔야 할 때가 온다. 젊은 시절에 세우고 지켜왔던 인생관이나 좌우명을 60대 이후까지 그대로 유지하려 고집하다가는 그것이 자유와 행복을 속박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좌우명이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인 사람이 있다고 치자. 젊은 시절에는 이 좌우명을 마음에 품고 열심히 일하며 살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나이가 들면 결국 일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 그때 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게 될지도 모른다. 일도 하지 않고 연금만 받으면 놀고 먹어도 괜찮을까? 생활이 어렵기는 하지만 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했는데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지? 나이가 들어 체력이 떨어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고 노인을 위한 일자리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젊은 시절의 좌우명을 계속 고집해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잠시 간략히 설명하고 지나가자면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는 구절은 성경에서 비롯되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라는 구절이 있다. 타인에게 참견하며 나태를 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일하며 나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표현을 가져다가 성경과 다르게 이념적으로 활용한 이가 바로 소비에트 연방을 수립한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가 블라디미르 레닌이다. 레닌이 가리키는 일하지 않는 자는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이었다. 당시 소비에트 연방에는 직접 일하지 않고 소작인들을 부리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던 자본가들이 있었다. 레닌은 그 세력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한 것이다. 평범한 서민들에게 일하는 사람만이 먹을 자격이 있다는 의미로 한 말이 아닌데 시대가 변하면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힘이 빠지고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때부터는 타인의 보살핌이 필요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나이 지긋하신 분들 중에 요양시설에 들어가거나 공공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을 병적으로 거부하는 이들이 종종 있다. 아마 그들은 지금까지 독립성과 책임성을 중시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이들일 것이다. 젊은 시절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살아온 독자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다. 지금까지 고생했다는 말도 건네고 싶다. 세월이 흐르면 무엇이든 낡고 약해지는 것처럼 인간도 몸과 마음이 약해진다. 그러니 60대가 된 이제는 마인드를 리셋하고 생각을 바꿔보자. 타인에게 보살핌 받는 것을 추하거나 부끄럽게만 여기면 결국 자기 자신이 괴로워질 뿐이다. 젊었을 때 가졌던 가치관과 기준을 버리고 60대에 맞는 가치관을 재정립해야 한다. 젊을 때는 타인을 돕고 나이 든 후에는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세상의 순리이자 이치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정신의학 분야에는 당위적 사고라는 개념이 있다. 당연히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뜻한다. 타인에게 기대면 안 된다거나 주어진 일은 철야를 해서라도 끝내야 한다는 식의 강박사고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처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었다면 이젠 미련 없이 내려놓자. 나의 몸은 죽을 때까지 내가 건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이런 당위적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없다. 언젠가는 노안으로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되고
거동이 어려워 타인의 도움을 받게 되고 정신이 희미해지는 때가 온다. 이때 스스로 쓸모없고 민폐만 끼치는 가치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점점 더 자신을 속박하며 우울해질 뿐이다. 지금까지 베푼 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은 의지해도 괜찮다. 성실히 세금을 납부했으니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마음가짐을 얼마나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지가 여생을 얼마나 편안하게 보낸지를 결정한다. 60대에 들어서면 자신의 인생관이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았는지 젊었을 때의 마음가짐을 그대로 간직한 채 앞으로 40년을 살아도 괜찮을지 스스로 돌아보고 고쳐야 한다. 중국의 고전 주역에 군자표변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온다. 군자는 빠르게 잘못을 깨닫고 신속하게 올바로 행한다는 의미다. 깨달음을 얻으면 고치는 것, 그것이 나이 들수록 누릴 수 있는 특혜가 아닐까? 인생을 절반쯤 살아온 자에게만 있는 지혜이기도 하다. 가치관이 바뀌면 자연스럽게도 생각도 바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며 편안하게 보내는 여생도 한결 마음 편히 받아들일 것이다. 아집에 빠져 집에 틀어박혀 고독하고 우울하게 보내는 여생보다 훨씬 낫지 않은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외출하고 사람을 만나고 잠시 대화를 나누는 등 조금이라도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 노화 방지에도 분명 도움이 된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젊은 시절을 내내 지배했던 고정관념을 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70대쯤 되면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해냈던 일들이 갑자기 하나씩 둘씩 어려워질 것이다. 어느 순간 그 사실을 체감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인다고 해도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우울해질 수도 있다. 당연하다. 왜 화가 나지 않겠는가? 그러나 잠시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70대에는 하지 못하게 된 일에 대해 미련을 갖는 것보다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시기에 아직 몸을 움직여 할 수 있는 행동과 동작을 잔존 기능이라고 한다. 나이가 들면 잔존 기능을 되짚어보고 오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에 뒤이어 열리는 패럴림픽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남은 신체 기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서로 겨루며 어디까지 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회다. 나는 나이를 먹을수록 패럴림픽의 정신과 비슷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노년에도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을 특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꼭 뛰어나거나 우수한 재능일 필요도 없다. 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동작이나 활동도 70세 이상에게는 그 자체로 훌륭한 특기가 된다. 다른 사람과 비슷한 속도로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40대는 없다. 하지만 70대에도 40대와 속도를 맞춰 걸을 수 있다면 이는 뛰어난 잔존 기능이다. 나이가 들었다고 가만히 앉아서 쉬지만 말고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는 것이다. 60대를 활력 넘치게 보내면 이후에 70대에 남는 잔존 기능이 훨씬 많을 것이다. 60대부터 매일 시장을 보고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은 어떤가? 장아찌를 담가 주변 지인에게 선물해보자. 자주 외출하고 모르는 사람과 마주쳐도 낯가리지 말고 대화를 나눠보자. 필요하면 주변에 솔직하게 도움을 청하자. 이런 일들이 평범하고 사소해 보이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인생의 큰 버팀목이 된다. 또한 작고 소소한 일로 즐거워하는 것은 60대 이후에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삶의 기쁨이다. 작은 일에도 행복해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너그럽거나 느슨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사람마다 나이에 맞는 적절한 행동이 있다. 20대 이후에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젊은 사람들에게 맞춰야 한다거나 세상의 흐름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유행과 트렌드를 따르는 척 포장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조금 완고하더라도 지금까지 살며 얻은 깨달음과 경험, 쌓아온 노하우를 전해주려는 마음가짐이 더 낫다. 그래야 나이가 들어서도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어울려 지낼 수 있다. 은퇴하기 전인 50대에는 후배들에게 당신의 경험을 이야기해도 주로 냉담한 반응만 돌아올 것이다. 옛날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거나 지금은 과거와 다르다며 오히려 반감을 샀을지도 모른다. 그런 일을 몇 번 겪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위축되고 나이 든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다들 싫어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은퇴하고 물러난 60, 70대의 말을 잔소리로 치부하며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옛날식의 고리타분한 생각이라거나 요즘 세상에는 통하지 않는 말이라며 부정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연륜에서 나오는 뛰어난 해안이구나 하며 감탄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인지 깨닫지는 못해도 한 해 한 해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가며 아, 그때 그 말씀이 그런 의미였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인 적도 있다. 그러니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해도 괜찮다. 사실 당신의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 시간이 흐르며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나이가 들수록 좋은 생각이 떠올라도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하고 싶어도 그냥 입을 다물게 된다. 구태의연하고 편향된 사고방식을 가진 늙은이처럼 여기저기 여겨지지 않을까 걱정되어 더 그렇다. 그렇지만 당신의 말이 틀렸고 다른 사람의 말이 반드시 옳다는 보장은 없다. 그들의 의견도 다양한 생각 중 하나일 뿐이다. 정치와 경제, 삶의 가치관에 관한 문제라면 더더욱 유일한 정답은 없다. 답은 수없이 많고 관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시대가 변하면 또 다른 답이 생기기도 한다. 분야를 막론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상식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다. 완전히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그리 드문 일도 아니다. 그러니 뚜렷한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한 생각과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의견을 내지 않더라도 적어도 주변인들의 뜻에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다. 오랜 세월 살며 자연스럽게 쌓인 당신만의 생각과 가치관을 드러내자. 그래야 스스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나는 10년 전쯤에 이 사실을 깨달았다. 그 전까지는 나 역시 정답을 얻겠다고 생각으로 끊임없이 찾아보고 공부했다. 더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었다. 모르는 것을 공부하는 목적은 한 가지로 정확하게 떨어지는 정답을 찾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세상에 유일한 정답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심지어 과학적이고 정확하다고 여겨지는 의학 지식조차 계속해서 변한다. 긴 미래를 내다보며 무엇이 정답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면 하나의 정답을 찾기보다 다양한 답과 선택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편이 현명하지 않을까? 인생 공부란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이고 관점을 넓히는 행위다. 더불어 다양한 기능성을 고려하며 이런저런 길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공부일 것이다. 지금 확실히 옳다고 믿는 것도 사실 틀렸을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의견이 옳게 느껴지지도 모른다. 살다 보면 가끔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나는 그런 사람을 향해 다음과 같이 반문한다. 당신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근거가 있나요? 그 말이 앞으로도 계속 옳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은 말끝을 흐리며 한 걸음 물러난다. 세상에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과 답을 생각하는 과정이 참된 의미에서의 공부다. 이를 깨달으면 배움의 끝이 없다는 사실도 자연스레 깨닫게 된다. 이 한 가지 답을 찾아도 다른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 새롭게 알고 공부할 수 있을 것이 끝없이 이어진다. 공부라는 단어만 봐도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며 고개를 젓는 사람이 많다. 특히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무언가를 배우려 해도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아 이제 와서 무슨 공부? 라는 생각으로 지레 포기해버린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나이가 들면 공부와 멀어지는 것이 당연한가? 7, 80대가 되어서도 한 가지 주제를 정해 열심히 파고드는 사람은 많다. 그들은 모두 생기와 에너지가 넘친다. 각 지역 도서관과 문화관, 공공시설에 가보면 다양한 스터디 모임이 개설되어 있다. 그곳에서는 나이 불문하고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공부라는 단어는 자연스럽게 시험을 연상시킨다. 시험 문제를 풀고 정해진 답을 내놓기 위해서는 정의, 공식, 원칙, 풀이법 등을 가능한 한 많이 외워야 한다. 높은 점수를 받아야 경쟁자들보다 돋보일 수 있다. 그래서 공부라는 단어만 봐도 지겹다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는 지식을 전달하고 암기하는 공부법도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학습 방법은 대학교부터는 통하지 않는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성인이 되면 지식을 익혀 여러 답을 찾는 능력,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해진다. 이런 의미에서 공부에 빠지면 나이가 들어서도 스스럼 없이 각종 스터디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공부가 너무 좋아서 70대에 대학 강의를 수강하거나 대학원에 입학해 관심 있던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더 알고 싶다는 소박한 학구열이다.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과 견해를 알고 싶어하고 지금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싶어한다. 배움에 대한 열정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면 그만큼 현명해진다. 매일 조금씩 지식을 쌓고 소중한 가르침을 얻는다. 60대든 70대든 매일 한 걸음씩 발전하고 나아가는 것은 여전히 소중하고 행복한 일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85세 이상 사망자가 시신을 부감하면 거의 항상 몸 안에 암세포가 발견되며 뇌에서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혈관에는 대부분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있다. 그러나 몸에 이런 이상이 생겼는지도 모르다가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많다. 80대부터는 몸 안에 질병을 싹을 키우며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싹들은 언제 발병할지는 알 수 없다. 오늘까지 건강하다가 내일 갑자기 중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입원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현실을 직시하고 내일 죽어도 후회할 것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는 60대, 70대도 마찬가지다. 60대와 70대에는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 자유분방하게 활동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나중에 몸이 노쇠해서 정말 움직이기 힘들어졌을 때 10중 8구 후회할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생을 후회 없이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억지로 참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참고 자제할 일이 참 많지만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다음 세 가지만은 절대 하지 말자. 원치 않는 약 복용하기, 식욕을 절제하고 먹고 싶은 음식 포기하기, 하고 싶은 일 참으며 살기. 먼저 약이다. 우리는 몸이 안 좋으면 증상에 맞춰 해당 진료과를 찾아간다. 병을 종합적인 관점이 아니라 각 진료과 기준으로 진단받는 것이다. 아픈 곳이 많아지면 여러 병원을 돌며 자연스럽게 처방받는 약이 늘어난다. 순환내과에서 혈압약을 처방받고, 비뇨기과에서 건강보조제를 처방받고, 내분비내과에서 인슐린을 처방받는 시기다. 주는 대로 처방전을 받고 약을 타다 보면 어느새 복용약이 15종류를 넘기도 한다. 3장에서 말했듯이 이렇게 여러 약을 처방받다가는 다약제 복용으로 오히려 몸에 악영향만 끼칠 수 있다. 그러니 모든 의사의 지시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약은 가능한 한 적게 꼭 필요한 것만 복용하면 된다. 이것이 약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다. 다음은 식사다. 먹고 싶은 음식이 떠오르면 참지 말고 먹자. 나이 들었다고 소식하는 것이 영양면에서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는 앞에서도 충분히 설명했다. 다이어트는 당장 그만두자. 입에서 당기는 음식이 있다면 일단 먹고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은 절대 참지 말자. 남의 시선은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다.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생각도 접어두자. 나이를 먹을수록 하고 싶은 일은 해야 한다. 크게 후회를 남기지 않는 길이자 몸과 마음의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다.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쌓일 일이 없다. 60세부터는 참지 말고 남은 인생을 거침없이 자유롭게 즐기자. 지금까지 고령의 환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 있다. 노년에 들어서 과거의 삶을 후회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다. 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 다르게 살 것이라는 이들도 여럿이 있었다. 사람들이 나이 들어 후회하는 것은 대부분 아래 6가지로 나뉜다.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지 못했다.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 개성을 억누르며 나에게 맞추려고 했었다. 주변에 적극적으로 생각을 표현하지 못했다. 돈 걱정만 하고 살았다. 의사의 말을 과하게 믿고 따랐다. 읽다 보니 가슴 뜨끔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위에 6가지를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은 뒤집어 말하면 지금부터 반대로 살면 후회할 일이 적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6가지를 아울러 정리하면 남의 눈치만 보지 말고 내 개성을 드러내며 원하는 대로 과감하게 사는 것 정도가 될 것이다. 당장 마인드를 리셋하고 지금부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자. 60세부터 남은 인생은 모두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 6가지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이야말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비결이다. 나이가 들면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같은 일을 해도 전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면 안 된다. 할 수 없는 일은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은 속도가 조금 느려지고 중간중간 쉬어가더라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다. 움직이면 피곤해지고 몸에 부담도 될 테니 애쓰지 말고 그만두자라고 생각하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추게 된다. 덩달아 의욕도 떨어진다. 당장 몸은 편하고 쉬는 기분이 들겠지만 그렇게 손을 놓기에 60대는 아직 젊다. 70대도 마찬가지다. 70대는 노화에 맞춰 싸우며 대비를 하는 단계다. 이때를 최선을 다해 잘 넘기고 건강을 유지한 채로 80대를 맞이해야 한다. 늙어간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키는 일만 천천히 하며 느긋하게 즐기는 것은 80대 후반에 해도 충분하다.
몸 편히 지내는 것은 그때에도 늦지 않다. 60대부터 귀찮고 피곤하다고 이런저런 일에서 손을 떼면 80대에는 잔존 기능이 거의 남지 않는다. 그러면 즐겁게 살고자 하는 의욕 자체를 잃게 된다. 독서나 정원 가꾸기처럼 가벼운 취미도 10년 이상 멀리하면 다시 시작하기 어려워지는 법이다.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80대를 보며 대부분 몰두할 수 있는 나만의 세계가 있다. 일상 속에 오랜 취미나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이 있다. 외출하거나 사람 만나는 일도 꺼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하루는 여유롭고 느긋하게 흘러간다. 그들에게 요즘 사는 게 어떤지 물으면 인생을 즐기느라 지루할 틈이 없다는 답이 돌아온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하루가 지나간다고 한다. 옆에서 보기에는 느리고 한가하게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 관심 있는 일에 푹 빠져 있다. 이토록 알차고 부지런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유는 즐거운 일, 좋아하는 일을 찾아 꾸준히 해왔기 때문이다. 80대에 새로운 취미를 찾기는 어렵다. 그러니 60, 70대부터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취미와 나만의 세계를 넓고 탄탄하게 마련해 두어야 한다. 공연 관람, 전시회 감상, 바둑이나 장기두기, 시쓰기 등 무엇이든 좋다. 60대에 생긴 취미는 평생 취미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제 60대는 나는 가끔 70대 노신사들을 보면 부러워진다. 술집의 바 테이블 한쪽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에 특히 그렇다. 주름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얼굴과 단정하게 빗어넘긴 멋진 백발, 희끗한 수염, 몸에 잘 맞는 재킷의 입음새에서 여유가 느껴진다. 편안하고 느긋해 보인다. 아마 그 술집은 그의 오랜 단골집일 것이고 늘 그 자리에 앉아 술을 마셨을 것이다. 여유롭게 술과 안주를 즐기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조금 이른 저녁 때 밥집에서도 마찬가지다. 나이 지긋한 손님이 좋아하는 솥밥을 먹으며 반주로 사케를 즐기는 모습이 멋져 보인다. 여유와 연륜이 느껴진다. 때때로 여행을 즐기는 모습도 동경한다. 젊은 시절에는 열차를 타고 지방에 갈 일이 생겨도 바쁜 일정에 쫓겨 좀처럼 창밖을 바라볼 여유가 없다. 하지만 70대쯤 된 여행객들은 다르다. 그들은 열차 한쪽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거나 책을 읽는다. 그런 모습에서도 여유가 느껴진다. 늙어가는 것이 슬픈 일만은 아니다.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는 것은 나만의 세상을 만들고 나에게 잘 어울리는 짓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나이 들어서 비로소 진짜 의미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 성공과 명예가 아닌 진짜 내가 되는 일 말이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당신도 누군가의 동경을 받는 멋진 70대가 될 것이다. 60대부터는 두뇌와 신체를 활발하게 써서 인지력과 잔존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거동이 불편해서 타인의 돌봄을 받는 시기를 늦출 수 있다. 꾸준히 활동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이때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60대쯤 되면 대부분 은퇴하기 때문이다. 일을 할 때는 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그럴 일이 없고 게을러진다. 이때 계속 머리를 쓰고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놓지 않으면 두뇌 기능과 운동 기능을 유지하기 힘들다. 두 번째 이유는 이때 생긴 습관이 평생 이어지기 때문이다. 60대부터 매일 걷기로 결심하고 하루에 30분씩 걷더라도 산책을 하던 사람은 70대가 되어도 꾸준히 걸을 수 있다. 수영과 등산도 마찬가지다.
할 수 있을 때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두면 체력이 허락하는 한 계속하게 된다.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만은 남아서 다른 무언가라도 하게 된다. 60대를 그저 가만히 앉아서 흘려보내면 70대에 빠르게 늙어버릴지도 모른다. 몸의 근력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여야 한다. 이 시기에 습관을 잘 들여야 다가올 80대와 90대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몸과 마음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일이다. 물론 60대 이후까지 돈을 벌기 위해 일할 필요는 없다. 보수를 따지며 일하는 것은 젊은 시절에 충분히 했으니 노년에는 하고 싶었던 일이나 재미를 느끼는 일, 보람찬 일을 찾아보자. 은퇴자에게 일이란 노화를 늦추고 활기를 주는 고마운 존재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통계 자료도 있다. 일본 정부는 5년마다 인구조사를 실시해 평균 수명이 높은 장수 지역을 발표한다. 과거 다른 지역보다 평균 수명이 짧았던 나가노현은 1975년에 남성 평균 수명 전국 4위를 찍더니 1990년부터는 1위도 여러 번 차지했다. 2010년에는 여성 평균 수명도 1위를 기록하며 남녀 모두 1위를 달성한 지역이 되었다. 가장 최근인 2015년에는 남성 평균 수명 81.75세로 2위, 여성 평균 수명 87.67세로 1위의 기록을 보여줬다. 나가노의 장수 비결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추측이 있다. 메뚜기나 벌의 유충을 먹는 풍습 때문이라는 추측, 혹은 산이 많은 지역이기에 걸어서 길을 오르내리며 허리와 다리가 단련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요즘은 유충을 먹는 일도 드물고 주로 자동차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 가설들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나는 나가노의 장수 비결을 고령자의 높은 취업률이라고 생각한다. 나가노는 지금까지 고령자 취업률 1위를 여러 차례 달성했다. 2017년 일본 총무성 발표 자료에 따르면 나가노의 고령자 취업률은 남성 41.6%, 여성 21.6%로 전국 1위였다. 오키나와현의 평균 수명도 취업률과 장수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한때 오키나와는 장수 지역의 대명사였다. 지금까지도 여성 평균 수명은 긴 편이다. 그러나 남성 평균 수명은 점점 줄어서 이제 전국 순위에서 크게 밀린 상태다. 2015년에 여성 평균 수명이 전국 7위였던 반면 남성은 36위에 그쳤다. 같은 환경에서 같은 식재료를 먹으며 사는데 순위가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 나는 그 이유가 취업률에 있다고 생각한다. 오키나와의 남성 고령자 취업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낮은 취업률로 인해 활동량이 떨어져 평균 수명이 줄어든 건 아닐까? 여성은 결혼하자마자 전업주부로 살기 시작해 나이가 들어서도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취업률이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는 일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여부가 평균 수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가노현의 고령자 1인당 의료비는 전국 최저 수준이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고령자에게 일은 활동 수준을 유지하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인 셈이다. 집에 머무르지 않고 나가서 일하면 뇌와 신체의 노화를 늦춰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간혹 자식들이 부모의 건강을 생각한다며 일을 하지 말거나 현역에서 물러나 편히 여생을 즐기라고 권하기도 하는데 이는 정말 잘못된 생각인 것이다. 다만 여전히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기는 어렵다.
노후에는 돈을 벌거나 뛰어난 성과를 내는 것도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 젊은 시절에는 연봉과 성과가 중요했지만 나이가 들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은퇴 후에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누군가를 위해 내어준다는 생각으로 일을 해보자. 사회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일의 가치를 발견하고 기쁨을 느낄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고령자가 행복하게 일하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이자 노화를 막는 최고의 방지책이다. 노인과 고령자라는 단어는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써도 자연스럽게 의미가 통한다. 이 책에서도 두 단어를 모두 사용했다. 하지만 원래 고령자란 사회 구성원의 연령 분포에서 위쪽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예를 들어 평균 수명이 60세인 사회에서는 50세만 넘어도 고령자다. 1960년에 일본인 수명은 남성 65세, 여성 70세였으니 60세 남성은 누가 봐도 고령자였을 것이다. 당시 정년은 55세였고 퇴직을 하고 나면 온종일 집에 머무르며 가족들의 부양을 받고 손주들의 재롱이나 보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60세에도 일을 한다. 최근 일본 기업들은 대부분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거나 퇴직자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고령자의 정의는 65세 이상으로 생업에서 은퇴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의료계도 공공기관은 65세부터를 전기 고령자로 75세부터를 후기 고령자로 구분하고 있다. 주변을 보면 남녀 막론하고 70년대 초반에도 스스로를 고령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실 60대 이후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다. 자식들도 모두 자라 독립했고 주택대출금 상환도 끝났다. 꼭 해야 할 일도 없다. 모든 의무에서 해방되어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자유롭게 쓸 수 있다. 60대 이후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며 남은 인생을 즐기고자 의욕을 불태울 때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때부터 슬슬 노화의 징후가 찾아온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각종 수치가 정상에서 벗어나 있고 결과지에 몇 가지 변명이 찍혀 나온다. 생각지도 못한 큰 병이 걸릴 수도 있다. 같은 나이대의 지인이나 친구들도 마찬가지다. 여기저기서 아프다는 말이 들려온다. 평소에 건강하게 잘 지내던 사람도 그런 소식을 들으면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자식들도 툭하면 이제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라며 걱정한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나이가 들었으니 그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 타이르게 된다. 그렇지만 몸 상태가 좋고 건강하다면 고작 나이 때문에 계속해서 고령자니까 조심해야지 라며 선을 그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좋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기가 왔음에 온전히 기뻐하자. 거리낄 것 없이 인생을 즐기면 된다. 60세부터는 당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펼쳐질 것이다. 그 시간을 부디 만끽하길 바란다. 60대를 위한 가치관 다시 세우기. 60세가 되면 인생관과 좌우명을 돌아봐야 한다. 무언가를 당연시하는 사고방식은 내려놓자. 나이가 들수록 작은 일들도 버겁고 힘들어진다. 꾸준히 움직이며 잔존 기능을 보존하도록 노력하자. 나이가 들었다고 무조건 뜻을 굽힐 필요는 없다. 누군가에게는 당신의 말이 의미 있는 조언이다.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라. 60대의 취미와 습관이 평생 간다. 소소한 나만의 취미와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라. 은퇴 후의 일은 최고의 노회 방지책이다.
60대 이후에는 좋아하는 일을 하자. 여러분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즐기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책 읽어주는 사람 김희애였습니다.